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라든가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빚내서 집을 산 사람이나 대출로 월세를 내는 자영업자는 걱정이 큽니다. 예,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초저금리 시대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키로 결정을 했죠. 또한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도 조이기로 했다는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왜 지금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고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그리고 깊게 풀어보죠. 경제 전문가 최이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질문은 당연히 이거죠. 왜 지금? 왜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키로 했는가? 한국은행이 6월 달에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거기에 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많이 커져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서 자산에 이제 거품이 많이 낀다.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게 금융 불안전성, 금융 불균형을 가져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이후로 이주열 하는 은행 총재께서 네.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지금까지 양적 완화,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걸 축소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국외적으로 아무튼 금리 인상 요인들이 생긴다라는 거였고, 이제 금리 인상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줄이면 결국 자산 가격의 거품이 좀 빠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자산 거품이 커지면 이게 은행의 부실로 갈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온 건데요. 솔직히 우리나라는 이제 가장 큰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인데, 네. 주담대. 예. 1,800조 원 정도의 지금 가계 대출 중에서 네.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한 950조 정도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정부가 일찍이 LTV, 그러니까 네. 담보대출의 그 담보 비율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낮아요. 지금 한 50% 미만이고 또 주택 가격이 더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주담대를 다시 계산하면은 뭐 한 20-30% 정도 되는 주택들도 많을 거예요. 대출들도. 담보대출 진짜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50% 이하로.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은행 부실 문제는 이제 우려할 수준은 아닌데 네. 아무튼 지금 목표는 이 자산 가격 급등한 거를 줄여보겠다라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 가격들 급등한 거 줄여보겠다. 물가 너무 오른다. 그렇죠. 물가 뭐 이런 상승에 것들.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좀 끌어 모아보겠다. 네. 예, 이런 거라. 근데 지금 질문도 들어옵니다만, 네. 아니 서민들은 살기 팍팍하다고 아우성인데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어요? 네. 뭐 이런 질문들 많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가계 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안 왔죠.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대신에 늘어나지 않은 게 뭡니까? 줄어든 집들도 그렇죠. 많은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그거를 또 만회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대출 받은 돈까지 다 합쳐서 유동성을 보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소득이 줄어서 대출을 받을 상환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까지도 예. 신용대출이나 이런 걸로 돈이 많이 갖고 그렇죠.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이게 돌고 돌아 결국은 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자산 가격의 버블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어서 알겠습니다. 그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당장은 0.25%포인트 인상인데, 일단 0.25%포인트라면은 뭐 그렇게 한 번에 확 와닿을 정도로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죠. 아니거든요. 예.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5억을 주담대를 받은 분이 30년간 원리금 분할 상환한다고 하면 이 원리금이 월 한 216만 원 정도 나오는데 예. 0.25%가 오르면 월 7만 원이 올라갑니다. 7만 원 더 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또 0.25%가 더 오를 거라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14만 원이죠. 월 14만 원이면 좀 부담이 되는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 계속 늘어나서 이렇게 원리금 상환이 늘어나면 이거는 결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예. 결국 소비 여력을 줄이고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경기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이제 관리가 시작되는 거가 그런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서민들에게. 측면에서 그럼 물가가 또 너무 다운되지도 않고 예. 적절한 선으로 맞추는 게 이제 한국은행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오를 거라고들 합니까? 보십니까? 지금 이제 0.25%씩 두 번 올리는 것은 거의 이제 그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마련이 됐고요. 그 정도는 올릴 거라고 예. 다들 여기 예. 세 번 올릴 것이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언제 올릴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예측들은 서로 많이 다릅니다. 최 전 의원님 개인적인 예측을 해주세요. 이건 뭐 틀릴 수도 예, 있습니다. 저는 뭐 10월 달에 한 번 정도 더 0.25%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내년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할 것 같다. 예, 할 것 같아서 뭐 그렇게 내년 상반기에 오를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1%까지는 갈 거다라는 거는 그렇죠. 거의 전문가들이 합의를 이룬 예.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준금리가 1%가 된다 혹은 1.25%가 된다 하면은 시중은행 금리는 더 오르는 거잖아요. 지금 어제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막상 뭐 국채 금리나 이제 시중의 뭐 채권 금리는 별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충분히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반영이 그래서 됐죠. 예, 이럴 줄 알고. 알고 있었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 금리가 뭐 바로 뭐 오늘부터 0.25% 오르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이제 시장이 또 천천히 이제 이거를 따라가게 될 텐데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한 번 정도 0.25% 더 올릴 거라고 이제 또 예상을 하면 이제 차츰차츰 지금부터 이제 계속 또 올리겠죠. 올라갑니다. 계속 그래서 올리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대출 받으신 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뭐 이제 몇만 원씩 더 원리금 대출 상환을 하게 되는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일단 물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그것도 쉽게 판단을 못하는 게요. 예. 지금 물가가 오른 게 유동성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당장 우리나라 뭐 우유 가격도 얼마 전에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다른 우유를 라면 사용하는 가격도 올랐어요. 라면 예, 가격. 밀가루 가격도 네. 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금리 하나 올렸다고 갑자기 물가가 안정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 되는데 지금 GDP 성장률 예상하기로 한 4%를 지금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 네. 그러니까 약간 과열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면에서 이제 물가 상승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물가를 관리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이것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다른 요인들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 주식 시장, 코인 시장 여기는 예.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직접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주식 시장 아니에요?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진작 지난주부터 미국의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주가가 지금 뭐 3,300선 가다가 지금 3,000선으로까지 떨어졌다 지금 회복 중인데요. 지금 지난주에 예. 이렇게 쭉쭉 빠진 이유가 미국에서 걷어들여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 테이퍼링 시작했다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네. 금리도 올렸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분들이 이제 비투를 많이 하시는데 아니 작년에요. 네. 주식 시장이 이제 화랑이 되니까 빚내서 금리는 싼데 주식 시장은 뛰고 그렇죠. 이러니까 빚내서 영끌해서 투자한 개미들이 엄청 많아요. 많죠. 근데 이분들한테 0.25% 올린다고 해서 하루에 그 기대하는 수익률이 이분들이 뭐 5% 이런 분들인데 0.25% 올렸다고 내가 빚 안 얻어서 이제 그 이자 부담 때문에 투자 그만둬야겠다 하진 않을 거예요. 그건 아니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주식이 이제 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렇죠. 그때는 타격이니까. 예, 기관들의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거품이 좀 줄어들 거라는 이제 예상을 한다면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매력은 떨어지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관리를 하는 거고 뭐 코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그 코인 거래소를 지금 금융 당국에서 이제 이미 많이 조사 폐쇄하려고 중이고, 지금 하고 폐쇄하려고 있기 하고.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지금 예. 아까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이렇게 금리 인상하는 것 중에 큰 이유가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맞습니다. 있다고 하셨어요. 예. 정말 이 정도 해서 안정화 될까요?
솔직히 부동산 시장은 이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낸 대책들을 많이 보셨겠지만은 네. 이렇게 금융 대책도 있지만 뭐 이제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하는 조세 대책, 그다음에 공급을 늘리는 거, 그다음에 또 주거 복지를 위해서 뭐 임대에 대한 무슨 바우처를 준달지 하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뭐 당장 부동산 거품이 꺼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코인과 달리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가 되는 거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리금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정 정도 자산의 거품을, 그러니까 주택 가격 거품을 꺼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좀 올라도 나는 대출을 받겠어. 왜냐? 음. 내 전세 오르는데 네. 저 전세 올라서 전세 이거 대출 받아갖고 전세금 내야 돼요. 뭐 이런 네. 사람도 있을 테고 어쨌든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금이 모자라서 대출 받아야 이런 분들은 금리 비싸도 대출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대출도 조인답니다, 여러분. 예, 지금 대출도 이미 조인 거 아니야? 이제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더 조인다고 합니다. 최 전 의원님, 우선 어느 은행에서 어느 정도로 대출 규모를 줄였는지 잠깐 정리를 해주실까요? 금융당국에서 전년 말 대비해서 한 5에서 6% 정도만 증가를 하게 하자라고 권고를 했어요. 대출을요? 예. 대출 규모를? 예. 근데 이제 NH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점검을 해봤더니 7%를 넘게 증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이제 더 줄여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이제 아니 뭐 하지 마. 하지 마. 일단 중단. 그래서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오는 11월 말까지 이제 신규로 주담대 대출을 안 하기로 했고요.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아예 그 중단이에요? 11월 말까지. 농협은? 예, 농협은행은.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 두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증가하는 속도를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좀 너무 빨리 증가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지금 못 하는 거지만 나머지 이제 뭐 하나은행, KB 뭐 이런 은행들은 솔직히 뭐 증가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충분히 계속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는 지금 NH 농협은행이 담보 대출 중단을 한 것이 다른 은행으로 퍼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이렇게 진정을 좀 시키고 있고요. 제가 봐도 뭐 그러니까 주담대를 다른 은행 가서는 충분히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얘기 들으면서 이 은행이 네. 저 중단을 막으면. 해버리면 다른 은행으로 몰려가고 네. 또 거기가 중단이 되면 또 몰려가고 그럼 금리는 계속 오르고 뭐 IMF 때 떠오른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했거든요. 그건 너무 큰 그것까지 우려고. 아니라는 예, 거. 예. 그렇게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지금 조절하는 단계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보면은 네. 되겠군요. 대신 뭐 NH 농협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대출 받으려고 뭐 거기서 카드도 발급받고 예금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이제 타격 주거래 받으시겠네요. 은행이 이제 네. 에서 못 받으니까 좀 불편한 건 생기는 거죠. 많이 불편하죠, 그분들은. 뭐 우대금리 같은 것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11월까지 급한 분들은 정말. 네, 그렇습니다. 11월까지는 중단을 한다. 그 뭐 주택 모기지 만기 40년 늘려주고 생애 네.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를 최대 70%까지 완화해주고 이런 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일선은행에서 대출 막으면 어떡하냐 이런 분들도 많으셨는데 네. 당장 막는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출 부분은 그렇고. 근본적인 질문. 그럼 지금처럼 기준금리 인상하고 대출도 좀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죄고하면 가계부채는 줄어들 거라고 소개의 목적은 달성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나는 속도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가계대출 전체 규모의 양을 평가를 할 때 이제 네. 결국은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우리나라 총 그 수입인 GDP를 쓰는데요. 네. 지금 거의 GDP 규모 정도 지금 가계대출이 된 거예요. 1,800조가 넘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선진국들 뭐 다른 나라들 보면은 뭐 그 정도는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0%, 80%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양은 많다. 근데 솔직히 이제 예전에 뭐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온 뭐 그런 이제 모기지 사태 같은 걸 네. 보면 그때는 막 은행이 LTV를 막 100%, 110%까지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과도하면 그게 이제 터지는 거죠. 터졌는데 네. 지금 뭐 우리나라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LTV/DTI 이런 것들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크게 이제 리스크가 크진 않다. 근데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집값이나 이런 것들 유동성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집값을 낮추고 유동성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단 하나의 이 금융 정책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통화량 조절에 대한 시작과 가계대출과 아까 전에 조세 정책, 네. 그다음에 공급량 줄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집값은 결정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좀 지금의 효과는 천천히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어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의 의미는 뭔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점검해봤습니다. 최희배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